인도에서 철수한 한국 대기업. 하지만 1년 후 인도 정부가 농심을 붙잡는 상황이 됐는데 인도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업에게 닥친 위기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던 것이었죠.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은 철수하게 됐지만 그 이후에 인도의 지역 경제에 위기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는데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 기자 비샬 세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취재해왔지만 이번만큼 제 신념이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바라나시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겐지스 강에서 목욕 재개를 마친 순례객 수백 명이 동시에 식중독으로 쓰러진 겁니다. 병원 응급실은 아비규환이었어요. 구토와 설사를 하며 신음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저는 현장에 달려가 피해자들을 인터뷰했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손자가 사온 라면을 먹고 이렇게 됐다고요. 문제는 그 라면이 한국 농심 제품이었다는 점입니다.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 문화에서 소고기 육수는 절대 금기였거든요. 순례객들이 쓰러진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 전역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SNS에는 농심 제품을 불태우는 영상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델리 시내에서는 자발적인 보이콧 시위가 일어났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국 기업 추방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성명을 발표했어요. 여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외국 기업의 문화 침탈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는 즉각 조치를 취하라며 연일 압박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판디트 고팔은 텔레비전에 나와 이것은 우리 종교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목청을 높였어요. 그의 말에 수많은 신도들이 호응했죠. 전국 각지에서 농심 제품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연일 열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 분노에 찬 마음으로 기사를 썼어요. 한국 기업의 교만에 대한 인도의 응징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죠. 제품 안전성보다 문화적 배려를 소홀히 한 농심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제 칼럼에 공감을 표했어요. 결국 농심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발적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본사에서 보낸 성명서에는 인도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때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오만함을 인도 국민의 힘으로 꺾었다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농심이 철수한 지 일주일 후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신라면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거든요. 정부는 분명히 퇴출시켰는데 시민들은 오히려 더 찾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델리의 카롤바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소 50루피 하던 신라면이 500루피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10배나 오른 가격인데도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내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죠. 이제 먹을 수 없다니까 더 먹고 싶어진다고요. 상인 라메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사실 신라면은 다른 라면과 달라요. 우리 애들도 다른 건 안 먹으려고 해요. 그의 창고에는 신라면 몇 박스가 금고처럼 보관되어 있었어요. 마치 금괴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말이죠. 온라인 상황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신라면 인증샷이 넘쳐났어요. 마지막 신라면 먹방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죠. 사람들은 신라면 한 개를 먹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인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유명 채식주의 유튜버 아르준의 영상이었어요. 그는 이건 종교가 아니라 문화다라며 신라면 포장지를 핥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버리면서까지 신라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거죠. 그 영상은 조회수 1천만 회를 돌파했어요.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배신자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해한다는 공감도 많았어요. 한 네티즌은 나도 마지막 남은 신라면을 아껴두고 있다고 털어놓았죠. 또 다른 사람은 정부가 금지했다고 해서 맛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현상을 지켜보며 깊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욕하면서도 사는 국민들, 정부는 퇴출했지만 서민들은 신라면을 못 잊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 제품이 그토록 나쁜 것이었을까요? 암시장에서 만난 대학생 프리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라면만큼 맛있는 라면은 없어요. 우리가 화를 낸 건 종교적 이유였지 맛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그녀의 말에서 진짜 민심을 읽을 수 있었죠.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제품이 사실은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정부의 결정과 국민의 마음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가 놓친 것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라면 때문에 잃었어요 라는 떨리는 목소리였죠. 제보자는 자신을 라켓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라켓 씨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7년 전에 아버지가 라면을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농심을 원망했죠.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는 말끝을 흐렸어요.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라켓 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동시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난 라켓 씨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카페에 앉은 라켓 씨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낡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걸 보세요. 당시 검사 결과예요. 봉투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제가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먹은 제품은 정식 농심 제품이 아니었어요. 중국산 가짜 제품이었던 겁니다. 포장지만 비슷하게 만든 정교한 짝퉁이었죠. 성분 분석표를 보니 정품과는 완전히 다른 화학물질들이 검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죠. 라켓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변호사 친구가 도와줬어요. 최근에 다른 사건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7년간의 오해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켓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비샬, 나야. 대학 동창 라켓 씨 말이야.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제가 저널리즘학과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였거든요. 라켓 씨, 정말 너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7년 만에 이런 식으로 재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대학 시절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슬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라켓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사실 내가 농심 장학금으로 졸업했다는 걸 이제야 말할 수 있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 4년 내내 함께 지냈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아버지 일 때문에 숨겼어. 농심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회사 장학금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말해? 라켓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 농심을 원망하면서도 그들이 내 학비를 대줬다는 사실 때문에 말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농심이 실제로는 수많은 인도 학생들에게 꿈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라켓 씨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학생들이 농심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가난한 집안 출신인지. 농심 장학금이 없었다면 대학은 꿈도 못 꿨을 거야.
라켓이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 우리가 저주했던 기업이 사실은 우리를 먹여 살린 존재였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농심은 단순히 라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인도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기업이었던 겁니다. 라켓이와의 만남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봤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항상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라켓이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뉴스룸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CNN 국제뉴스가 톱 기사로 내보낸 뉴스였어요. 방글라데시 대통령 공항에서 한국 농심 경영진 직접 맞이라는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컴퓨터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화면 속에는 붉은 카펫이 깔린 다카 공항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직접 나와 농심 경영진을 맞이하는 장면이었죠. 마치 국빈을 맞이하는 듯한 격식을 갖춘 환영식이었어요. 뉴스룸 동료들이 하나둘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비샬, 내가 쫓아낸 기업이 저기서는 국빈 대우를 받고 있네. 동료 기자 아르준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가 목에 걸린 듯한 느낌이었죠. CNN 리포터가 전하는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농심에 제시한 조건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었어요. 100만 평 부지 무상 제공, 10년간 세금 감면, 그리고 전용 철도까지 건설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CNN 리포터가 말했어요. 방글라데시가 농심을 위해 제시한 조건들은 그 어떤 외국 기업도 받아본 적 없는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방글라데시 대통령의 환영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업의 상생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농심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내쫓은 기업을 다른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극찬하고 있다니요. 인도에서는 종교를 모독하는 기업으로 몰렸던 농심이 방글라데시에서는 상생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방글라데시 경제장관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농심의 진출로 우리나라에 최소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농심을 마치 구세주처럼 표현했어요. 이것은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뉴스룸에서 점점 더 얼어가고 있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기업을 다른 나라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내쫓았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농심 회장의 답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글라데시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화면에는 농심이 방글라데시에 세울 공장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라면 공장이었어요. 현대적인 설비와 친환경 시설을 갖춘 멋진 건물이었죠. 인도에서 철수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런 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니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뉴스 마지막 부분에서 방글라데시 시민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농심을 환영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한 시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또 다른 시민은 종교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경제적 실익보다 감정을 선택한 우리의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요? 인도가 종교적 이유로 거부한 기업을 이웃나라는 경제 발전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어요.
동료기자 수미타가 제게 말했습니다. 비샬, 이제 어떻게 생각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방글라데시 뉴스를 본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던 저는 농심이 떠난 델리 외곽 공장지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농심이 정말로 어떤 존재였는지 말이에요. 버스에서 내린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산업단지가 을씨년스럽게 변해 있었어요. 농심 공장이 있던 자리는 텅 빈 건물만 남아 있었죠. 간판도 떼어져 나간 채로 말이에요. 마치 유령마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공장 앞마트였어요. 사장 무케 씨가 제게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손님들이 매일 와서 신라면 없냐고 물어요. 다른 라면은 아예 안 사죠.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무케 씨의 마트 진열대를 보니 라면 코너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다른 브랜드 라면들이 가득 쌓여 있지만 아무도 사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라면만 찾는 손님들 때문에 다른 라면들이 전부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죠. 마트를 나와 주변을 둘러보니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농심과 거래하던 인쇄업체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라벨과 포장재를 만들던 업체였는데 주요 고객을 잃고 버틸 수 없었던 거예요. 폐업한 인쇄소 앞에서 만난 전 사장 산제이가 빈 공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운영했는데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농심 주문이 전체 매출의 80%였거든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산제이는 저를 공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인쇄 기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멈춰 있었어요. 이 기계들로 매일 수백만 장의 신라면 포장지를 찍었는데 이제는 고철 덩어리가 됐네요. 그가 기계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물류업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농심 제품 운송이 전체 물량의 70%를 차지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물류회사 사장 라즈쿠마르가 제게 털어놓았어요. 직원 10명 중 35명을 해고해야 했어요. 가족 같던 직원들을 내보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라즈쿠마르의 사무실 벽에는 농심 우수 협력업체라는 상패가 걸려 있었어요. 그가 상패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랑스러웠던 상패가 이제는 아픈 추억이 됐네요. 그의 말에서 깊은 상실감이 느껴졌어요. 농촌 지역으로 가니 상황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농심과 계약 재배를 하던 농민들이 갑작스럽게 수매처를 잃었거든요. 감자와 양파를 키우던 농민 라메 씨가 제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농심에 납품했는데 이제 어디에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메 씨의 밭에는 수확한 감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농심이 정해준 품질 기준에 맞춰 키웠는데 다른 업체들은 이런 고급 감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기술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됐어요. 또 다른 농민 수레 씨는 더 절망적이었어요. 농심 계약 믿고 농지를 늘렸는데 이제 빚더미에 올랐어요. 은행에서 대출 독촉 전화가 매일 와요. 그의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있었죠. 아들이 대학을 중퇴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이장 프라카시가 제게 전체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이 마을 농민 500가구 중 300가구가 농심과 거래했어요. 지금은 절반 이상이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농심 하나가 마을 전체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거죠.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소식도 충격적이었어요. 포장업체, 운송업체, 원료 공급업체까지 총 2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직간접 고용 인원만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라면 하나가 지역 전체 경제의 축이었다는 걸 그때야 실감했습니다. 마을 카페에서 만난 젊은이들도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농심 공장에서 일할 생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갈 곳이 없어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도시로 나가야 하는데 부모님을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하루 종일 이 모든 현실을 목격하며 충격에 빠졌어요. 기업 하나가 떠났을 뿐인데 모든 불이 꺼진 거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종교적 감정에만 치우쳐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정의감이라고 생각했던 제 판단이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농심은 단순한 라면 회사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생존의 터전이었던 거죠. 2020년 3월 15일,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농심 본사 앞에서 100명의 인도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급히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 장면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김포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농심 본사로 향하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을까요? 인도에서 그토록 비판받았던 기업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심 본사 앞에 도착하니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인도 청년들이 가지런히 줄을 서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한글과 영어로 쓰인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농심을 용서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이 제일 앞줄에 있었어요. 또 다른 플래카드에는 농심은 인도의 친구였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청년들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을까요? 학생 대표 아르준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기자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 정부가 잘못 판단했어요. 농심은 인도에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오해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아르준은 델리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농심 장학금 덕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농심을 내쫓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여학생 프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농심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농심이 떠나고 나서 실직하셨죠. 가족들이 다 힘들어해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장면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청년들의 모습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시위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남학생은 농심 라면으로 대학 시절을 버텼어요. 가난한 유학생에게는 든든한 한 끼 식사였죠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농심이 인도에서 만든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제대로 몰랐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한국 시민들도 궁금해서 구경을 나왔고 한국 언론사 기자들도 취재를 위해 왔죠. 인도 청년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한국인들도 감동하는 눈치였어요. 그때 농심 본사 건물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농심 회장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회장은 천천히 청년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은 학생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이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학생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회장은 학생들을 모두 일으켜 세운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움은 시간이 지우고 진심은 다시 전해질 겁니다. 회장의 이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따뜻한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러분의 마음 잘 알겠어요. 하지만 화내고 미워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의 말에서
자신감과 동시에 인도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회장과 하나씩 악수를 했어요. 어떤 학생은 죄송합니다를 연발했고 어떤 학생은 다시 인도에 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했죠. 회장은 모든 학생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은 실시간으로 인도 전역에 생중계됐어요. 인도의 모든 뉴스 채널이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죠. SNS에서는 해시태그 농심에게 사과합니다.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여론이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네티즌들의 댓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했다. 농심에게 미안하다. 진실을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농심을 저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과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농심 회장의 성숙한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진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심이 정말로 무고하다면 그럼 누가 진짜 범인일까요? 저는 독자들로부터 온 제보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한 통의 익명 제보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기자님, 중국계 식품회사 리온그룹을 조사해보세요. 수상한 구석이 많아요라는 내용이었죠. 리온그룹은 농심이 철수한 후 인도라면 시장에 급속히 진출한 중국 기업이었어요. 리온그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그들의 제품 포장이었어요. 신라면과 놀랍도록 비슷한 디자인이었거든요. 색상부터 글꼴까지 거의 흡사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뒤져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라나시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부터 리온그룹이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거죠. 마치 농심이 떠날 자리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더 깊이 파헤쳐보니 조작된 유통라인의 존재도 확인됐습니다. 리온그룹이 농심과 똑같은 포장지를 만들어 가짜 제품을 유통시켰다는 증거를 찾은 거예요. 심지어 바라나시에서 발견된 문제의 라면도 실제로는 리온그룹 제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짜 포장지 제작 업체를 찾아가 인터뷰했어요. 업체 사장 라훌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몇 달 전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농심과 똑같은 포장지를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이상했지만 돈을 많이 줘서 작업했죠. 그의 증언으로 포장지 조작 의혹이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종교 지도자와의 연결고리였습니다. 판디트 고팔의 은행 계좌를 추적해보니 리온그룹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농심 비판 집회를 열기 직전에 입금된 돈이었죠.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판디트 고팔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어요. 나는 종교를 위해 행동했을 뿐이다라며 발뺌했죠. 하지만 은행 내역서를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이 돈은 뭡니까? 제가 추궁하자 판디트 고팔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건 종교활동 후원금이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리온그룹이 왜 힌두교 종교활동을 후원하겠어요? 더 파헤치니 검체 바꿔치기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식중독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관 하나가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누군가 실제 검체를 가짜로 바꿔치기 했다는 증언이었죠. 그 배후에 리온그룹이 있었다는 의혹이 점점 짙어졌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특별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농심 식중독 사건의 진실, 중국 기업의 치밀한 음모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기사가 나가자 인도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미워했던 농심이 사실은 피해자였던 거예요. 정부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조사 과정에서 리온그룹의 조직적 범행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인도라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농심을 제거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리온그룹이 판디트 고팔과 결탁해서 가짜 농심 제품을 유통시키고 식중독 사건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심지어 언론 플레이까지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판디트 고팔은 결국 구속됐어요. 법정에서 그는 돈에 눈이 멀어 종교를 이용했다며 뒤늦게 사과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리온그룹도 인도에서 완전 퇴출됐어요. 인도 정부는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말했어요. 농심은 무고했고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선량한 기업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정부의 공식 사과는 전국에 생중계됐어요. 저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언론인으로서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성급한 판단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농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우리가 속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농심을 저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농심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도와 농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지막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려온 소식은 방글라데시에서였어요. 농심이 다카에 건설 중이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라면 공장이 완공됐다는 뉴스였죠. 그 공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설과 친환경 기술을 갖춘 미래형 공장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WHO에서 농심에게 영양 개선상을 수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생산되는 라면이 현지 영양 상태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였어요. 농심은 단순히 라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던 거죠. WHO 수상 소식이 인도에 전해지자 여론이 또 한 번 들끓었습니다. 우리가 내쫓은 기업이 국제기구로부터 상을 받았다며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SNS에는 농심 컴백해주세요라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인도 정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경제개발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농심 본사의 인도 재진출 요청서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그 요청서에는 인도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파격적인 혜택들이 담겨 있었어요. 요청서 내용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토지 무상 제공, 15년간 세금 감면, 그리고 정부 차원의 마케팅 지원까지 약속했어요. 방글라데시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죠. 인도 정부가 얼마나 간절하게 농심의 복귀를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농심 회장의 반응은 신중했어요. 기자회견에서 그는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심의 마음도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았어요.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시장이고 인도 국민들은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그의 말에서 인도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농심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 청년 100명을 선발해서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식품 기술부터 경영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연수 프로그램 지원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루 만에 5,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농심에 대한 인도 청년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어요. 선발 과정도 치열했죠. 최종 선발된 100명은 모두 우수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발표가 이어졌어요.
농심이 인도-한국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우정라면을 출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도의 전통 향신료와 한국의 라면,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이었어요. 이름부터가 의미심장했죠. 우정라면 개발 과정에는 인도 요리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터메릭, 커리, 코리앤더 등 인도 전통 향신료를 사용하면서도 한국인들도 좋아할 수 있는 맛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우정라면 시식회가 델리에서 열렸어요. 저도 참석해서 직접 맛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깔끔한 맛과 인도의 풍부한 향신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죠. 시식회에 참석한 인도 정부 관계자들도 감격했어요. 외교부 차관이 이것은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양국 우정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심 관계자들도 인도와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화답했어요. 우정라면은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도 스타일 라면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인도 친구들과 함께 먹고 싶다는 댓글을 남겼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지막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1년 전 농심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많이 변했어요. 1년 전 저는 농심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라고 칼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무지함을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부끄러움이 앞섰거든요. 칼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내쫓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우리를 친구로 여겼습니다. 미움보다는 이해를, 의심보다는 신뢰를 선택한 농심의 모습에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는 문장으로 칼럼을 마무리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거든요.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